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덥죠.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현장에 냉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선풍기를 틀려고 하니까 또 잡음이 너무 심해서 그 바람 소리가 너무 들어가서 차마 킬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견뎌내면서 더위를. 네. 뭐 이제 또 장마가 곧 온다고 하니까 네. 장마가 오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쵸. 네. 근데 작년처럼 비 올까봐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지금. 비 많이 오면 안 되죠. 네. 작년에 막 그 강남이랑 지하철역 네. 물에 잠기고. 맞아요. 네, 그랬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올해는 좀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보면서 그쵸.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AI 딜레마인데요. 네. 최근에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 관심들이 많잖아요. 아, 난리 났죠, 요즘.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쓰는 게 인류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본 주제이고요. 네. 이거랑 연결을 해서 사실 AI가 뭐 나오기 전에도 소셜 네트워크, 뭐 SNS죠. SNS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과연 사람들 뭐 뇌나 우리의 인지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영향인가? 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 넷플릭스에도 소셜 딜레마라는 네네.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창 핫했었는데 네. 이런 걸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맨날 그 어떤 기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사실 네. 이게 또 저희의 채널 특성이다 보니 기술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약간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쵸. 싶기도 하네요. 네, 먼저 이제 말씀해주셨던 넷플릭스 소셜 딜레마 이게 2020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엠마가 추천을 해주셔서 이거는 시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 출연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셜 네. 딜레마 다큐입니다. 네. 뭐 소셜 딜레마에 뭐 인터뷰 참여해주신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실리콘밸리 뭐 스타트업 이런 빅테크 스타트업들, 현직자들, 현재도 일하고 있는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이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AI 딜레마 강연도 해주신 분이라서 특히 이 두 분을 소개를 하자면은 네네. 트리스탄 해리스 그리고 에이자 레스킨 두 분이 나와요. 네네. 먼저 트리스탄 해리스 이분은 구글 안에서 원래는 엔지니어였었고 윤리위원회 담당자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을 공부를 했었고 이런 앱의 설계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한 분이고요. 그리고 에이자 레스킨은 예전에 그 아버지가 네. 매킨토시를 디자인한 제프 레스킨이라는 분이었고 오, 그래서 약간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디자인 쪽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 2006년에 무한 스크롤 기능 그러니까 오. 현재 거의 모든 앱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리면은 계속 뭐가 피드가 펼쳐지는 네네. 약간 그런 무한한 세계를 보여주는 뭐 인스타도 그렇고 뭐 트위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을 고안하신 분인데 이후에 이걸 발명한 걸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발명했지만 네. 내가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넷플릭스 소셜 딜레마에서 이런 자문도 하시고 네네. 인터뷰도 하셨고 이 두 분이 이후에 이제 이전에 일을 원래 그 빅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2014년 정도에 휴메인 테크놀로지라는 비영리 단체를 네. 만들어서 네.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 방향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윤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고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AI 지금 최근에 이제 AI 쪽도 AI가 가지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강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는 AI 쪽보다는 이제 SNS가 가지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그죠.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소셜 미디어라고 이제 그렇죠. SNS가 사실은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실 이제 네. 콩글리시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그쵸.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뭐 트위터, 뭐 네. 핀터레스트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일단 그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와, 그다음에 그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맞아요. 다큐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런 소셜 미디어를 만듦으로 인해서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그런 관계에 안 좋은 영향들 네. 그리고 가짜 뉴스, 뭐 정보 과부하 이런 약간 도파민 분출이라고 하죠. 계속 네. 새로운 거를 약간 피드를 줘가지고 계속 보게 만들고 네, 네. 중독의 이슈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안 좋은 영향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용자들이 인지를 하고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은연중에 너찡이 되는 거죠. 약간 이 회사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체류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광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 사회에도 약간 양극화라든가 뭔가 의견이 있으면은 뭔가 극단으로 치닫고 서로 자꾸 싸우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죠. 극단주의. 네. 네. 그런 영향들도 있는 것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 얘기를 예전부터도 해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뭔가 합의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슈가 있는 영역이고요. 또 이런 거 말고 소셜 딜레마 보시면서 더 재밌었던 내용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실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테크 회사를 뭐 네. 다녔거나 다니고 있거나 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되게 그 민낯을 어떻게 보면 테크 회사들의 민낯을 파헤친 게 이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인터뷰들과 함께 설명을 그렇죠. 해줬던 것 같은데 뭐 이게 사실 저도 일반 유저로서 그냥 어떤 앱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의식 없이 그냥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비스들 뭐 워낙 많으니까 인스타그램부터 해가지고 구글도 그렇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긴 하지만 저는 사실 프리미엄을 구독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어쨌든 이것도 무료로 쓰려면 쓸 수 있는 그런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되게 파헤쳐 줬는데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테크 회사에서는 사용자들을 유저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저들이 이 앱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다.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그냥 쓰면서는 약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편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정보와 이렇게 맞바꾸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뭐 나의 어떤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류의 개인정보 아니라 이 앱 내에서의 나의 행동 유저 인게이지먼트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것들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뭘 클릭하고 뭐를 보고 있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유저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예측 데이터를 일단 쌓았으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다. 이 사람이 뭐에 더 관심을 가질까? 뭘 클릭할까? 그거를 예측을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결국에는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 인터뷰, 그 넷플릭스 소셜 딜레마 다큐멘터리에 나온 전문가들이 했던 인터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광고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그 예측을 잘해야 된다. 좀 확실하게 이제 예측을 하는 플랫폼일수록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광고가 많이 뜰 때 아, 왜 이렇게 광고가 많지? 라고 그냥 이제 스크롤 다운 하거나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뭔가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내 피드에 광고로 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빅테크 회사들의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모네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관심 있는 데이터를 피드에 쏴주고 정보를 피드에 쏴주고 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제 엠마가 말씀하셨던 어떤 극단적인 성향,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나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만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중독성을 초래하게 되고 점점 크게는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게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이 다큐멘터리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저는 일단 테크 회사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거침없이 표현을 해줬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문구를 꼽자면 고객을 유저라고 부르는 딱 두 개의 산업군이 있다. 하나는 illegal drugs.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아니면 소프트웨어. 약간 좀 이제 극단적인 맞아요. 표현일 수는 있지만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사용자들을 유저라고 부르고 이 유저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고 뭐 작게는 어떤 알림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피드를 어떻게 만들고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스크린 뒤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 약간 이게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사는 그런 맞아요. 개념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좀 딴 얘기인 것 같지만은
나이키가 예전에 우리의 라이벌은 게임 회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면 게임을 하니까. 약간 그런 개념처럼 네네네. 뭔가 이 모든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자꾸 뺏으려고 그 경쟁을 계속 하는 거고. 그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커머스 회사들이나 뭐 다른 콘텐츠 회사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 직군들도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이제 사람들에게 중독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죠. 뭔가 아까 이야기하신 거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뭔가 선거나 이제 우리를 대표할 그런 정치인들 뽑는 과정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많은 광고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맞아요. 것들이 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이제 좀 쉽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최근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 아나키 혹시 아시나요? 아나키라고 아나키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거를 안 하고 아파도 약을 안 먹이고 아이들에게 뭐 그런 사례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같은 거를 좀 그냥 맞아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또 그거랑 관련된 자료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믿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이제 점점 맞아요. 커지는 네, 그런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말씀하셨던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 청문회가 미국에도 당연히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 마크 주커버그를 소환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페이스북이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네.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그 트리스탄 해리스 그분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지금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공존을 하고 있다. 그 유토피아라는 거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뭐 30초면은 우리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되게 편리한 유토피아 같은 게 기술로 가능해졌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끝없는 갈등과 가짜 뉴스와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끼칠 정도의 그런 디스토피아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해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 인류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이런 소셜미디어의 범람에 생각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 네. 약간 버릇 그런 거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런 어떤 식으로 이걸 설계를 했는지 IT 회사에서 구조가 익숙한 사람은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광고하고 있구나. 뭔가 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네? 라는 게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왜 이렇게 너찡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가 하나가 있고 네네.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스크린 타임을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저 스크린 타임을 잘 모르는데 많이 보지 않을까요? 저는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에 4시간 정도 보더라고요. 그쵸. 네, 뭐 유튜브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포함한 거긴 한데 그래도 꽤나 그쵸. 많은 시간이어서 시간 줄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영상에서도 해결 방법을 몇 개 제시를 하는 게 당연히 이분들은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테크 회사들이 막 악마이고 막 못된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이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경쟁이나 왜냐면 지금 사실 거의 독과점 구조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는 경쟁이나 혹은 뭐 법규라든지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어요.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과세를 하는 건 어떨까? 왜냐면 어쨌든 데이터로 돈을 버니까. 그리고 법 같은 걸로 좀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 그러니까 타임 버짓을 정해서 뭐 하루에 몇 시간만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예 소셜미디어를 못하게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사실 이 기술의 발전을 저는 법이 좀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법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렵죠. 네. 만약에 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둬서 어떻게 하자고 하면은 그 기준 자체가 뭘로 둬야 될지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규제를 하는 것도. 광범위하기도 하고. 이따가 AI 딜레마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서도 강연 중에 거기에서 얘기했나? 다른 데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도 뭐 AI 이런 거 규제해야 된다 뭐 얘기를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애초에 뭔가 되게 제너럴리스트,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뭐 얕게라도 넓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도 이제 이런 휴먼 캐피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인사이더들이 나와서 어쨌든 우리 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어서 그나마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하나 더 이제 추천 그 영상에서 추천을 해주신 거는 앱에서 항상 있는 그 추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제 꺼놔라.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네. 알림 일단은 저 진동 알림 안 받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알림이 와도 네. 그냥 알아서 와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게 그거를 네.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네네. 그것도 좀 별로예요.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 차잖아요. 네. 그거 알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알림은 일단 다 꺼놔라.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알림이 떠있으면 보고 싶은 게. 그게 또 다 나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알림만 켜놓으시고 급한 것만 켜놓고 좀 그 외에 광고라든지 이런 너찡 줘서 이제 유저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는 꺼놓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톡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팔로우를 해가지고 어떤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보는 안 그러면 너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정작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혹시 다른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뭐 시간 정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뭐 자기 전에 좀 안 보고 웬만한 거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우린 또 성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아예 없이는 좀 힘든 것 같고 요즘은 사실 젊은이들 10대 청소년들도 뭐 이제 막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막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다 보여주면서 키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약간 치트키 느낌으로. 네, 그쵸. 네. 저는 또 그 하나 재밌게 봤던 게 CNBC에 보면은 덤브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반대말이죠. 약간 바보폰이 뭐 요즘 다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약간 피처폰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핸드폰을 뭐 노키아나 아니면은 뭐 펑크트 이런 브랜드에서 판매를 한대요. 약간 북유럽이죠.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주중에는 이 덤브폰을 쓰고 주말에만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뭐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덤브폰 사용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피처폰 사용한 후기 같은 거 올리시는 분들 뭐 있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도저히 너무 중독이다 너무 심하다 이러면은 뭐 실제로 우리나라도 고시생들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직접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스토어에 찾아보면은 UI만 이렇게 바꿔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이면은 우리가 위젯 같은 거 다 이제 깔아놓고 앱 다 디스플레이 되고 뭐 알람도 오고 이런 그런 UI인데 그거를 그냥 딱 텍스트로 뭐 전화, 메시지, 뭐 카카오톡 이렇게 정말 그 텍스트만 딱 있는 배경화면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사실 하루 쓰고 때려쳤습니다. 도저히 저도 도파민 중독인 건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이 스마트폰을 10년 넘게 이제 쓰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AI 딜레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쵸. 이제 소셜미디어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AI에서도 새로운 방면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이 우리가 소셜미디어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인공지능 문제까지도 발생하면은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강연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한마디 요약은 이거예요. 지금 AI 연구원들도 AI가 어떤 원리로 답을 내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AI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한 10% 정도 있다. 높은데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 강연자들은 이 강연 내용 중간에
당신은 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10%라고 하면은 이걸 타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 와닿네요. 그렇게 되니까. 네. 10%면 그죠? 요즘 비행기 추락 확률이 0.000 뭐 몇 프로 아닌가요, 그죠. 보통? 네. 근데 이제 10% 하면 진짜 엄청 높은 수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이런 이슈에 마주를 하고 그냥 이런 챗 GPT나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게 두는 게 네. 규제를 하지 않고 두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네. 강연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그냥 소개를 네, 하자면은 내용 하나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AI의 원리가 네. 데이터를 때려 부어서 다음에 예상되는 질문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딱딱딱 때려 넣어서 다음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해서 얘가 답변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방식이 되게 위험한 방식이고 데이터를 이렇게 때려 넣는데 네. 사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연구원들도 모른다는 게 되게 위험한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래요. 영어로 어떤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뭔가 분석을 하게 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이 인공지능이 페르시아어를 할 줄 알게 된대요. 갑자기? 네. 근데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지? 무서워. 네.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상태래요. 약간 암세포 같은데요? 갑자기 막 전이되는 느낌으로? 암세포는 원인을 알지 않을까요? 더 무섭네요, 암세포가. 네. 갑자기, 그러니까, 너 이건 때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할 줄 알게 되고, 이제 스스로 얘가 돌아가는 거죠. 네, 소름 돋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네네. 통제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데이터를 때려 넣으면 그냥 얘가 예상을 하는데,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연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술의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이런 3가지 원칙들 때문에 이제 기술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은 새로운 종류의 책임이 생겨나게 되고,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기술에 권력을 부여하면은 현재와 같이 경쟁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쟁을 조정하지 못하면 이 경쟁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사실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AI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도 비슷하게 소셜 미디어처럼 이런 뭐 가짜 뉴스나 정보 과부하, 중독, 그리고 편향된 정보 그런 것들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 이 기술을 만들면서 이런 걸 의도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도 이제 생겨난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좀 더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쵸.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실 빨리 막 눈 깜짝할 그렇죠. 새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사실 어떤 사유로 AI가 워킹하는지도 사실 연구원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런 AI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영어 데이터를 때려넣는데 얘가 페르시아를 갑자기 해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 정치인을 뽑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AI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도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게 AI가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스스로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트레이닝을 할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까지 왔대요. 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걸 학습을 해볼까? 약간 그런 단계까지 왔고 네. 아까 기술의 경쟁의 위험도 말한 것처럼 거의 군비 경쟁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빅테크 회사들이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네. 이 돈을 가지고 더 스스로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핵무기나 뭐 생화학 무기 이런 것처럼 더 좋은 AI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내가 뭔가 인류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그쵸. 네. 그리고 사람들의, 또한 수익도 창출해서 네. 약간 자본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쵸. 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벌써.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경고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셜미디어 문제도 지금 인류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AI 관련 이슈가 생겨나면 안 되고 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셜미디어는 사실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그런 측면이었어요.
거였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시간을 사서 광고를 넣거나 너칭을 한다거나 네. 그런 거였는데 이분들이 보기에 AI 플랫폼, 앞으로의 AI 플랫폼은 사람들과 더 친밀함을 강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비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비서를 만들려고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할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 AI를 쓰고 돈도 당연히 이걸 통해서 벌고 이 AI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친밀감을 높이는 AI 회사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셜미디어는 약간 흥미, 관심, 그쵸. 재미였다면 이제는 의존도를 높이는 그쵸. 약간 얘가 없으면 안 돼. 너를 위해 모든 거를 네. 줄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가는 거네요. 네. 좀 더 계속 친밀하게 아마 챗GPT도 써보셔서 알겠지만 네. 되게 톤도 그렇고 되게 친절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약간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강연자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AI는 좀 천천히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좀 더 AI 연구원 중에서도 영리 연구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도 연구를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소수의 이런 기업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많이 다음 시대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또 그리고 뭐 아까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이게 국경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국경이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법이나 국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뭔가 범국가적인 이런 단체들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네. 것도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 좀 그래서 AI를 연구를 하되 네. 천천히 하고 규제를 조금씩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AI 개발자들은 이걸 안정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책임감을 좀 가지게 스스로 가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포인트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뭐 요즘에 중국이랑 미국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중국이랑도 뭔가 경쟁을 하는 측면에서 미국 회사들이 열심히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생각에는 네네. 중국이 오히려 무서워한다. 라는 AI를. 거예요. 네. 중국 AI한테 네. 천안문 사태 어떤 거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통제가 안 중국 되니까. 네, 그렇죠. 인민 통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얼마나 독재인데 두렵겠어요. 지금. 네. 천안문이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쫙 쏟아지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네. 중국은 오히려 AI를 무서워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이제 AI 연구원, 중국적 연구원 소식통을 통해서 아마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좀 속도를 늦추면은 중국도 같이 속도를 늦출 거고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이 네. 많아질 때 좀 정리를 하고 좀 네네. 늦춰줘야지 지금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면은 네. 약간 기후변화처럼 그 시점을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우리는 어쨌든 기업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뭐 기업 분석과 뭐 스타트업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약간 친기업적인 성향이 사실 저희도 없지 않지만 좀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이 기술로 돈을 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 이 기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자정작용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비영리 단체도 지원을 받아야죠.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돈이 없이는 이제 운영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또 이거 구글 같은 큰 회사는 이제 엄청 총알이 지금 장전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결국에는 정부가 중요한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도 잘 모르고 기술을 이게 딜레마죠. 네. 사회과학이잖아요. 네. 과학은 답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설득의 과정이고 네. 계속 막 의견인데 이 중에서 막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이게 진짜 이슈가 될 거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약간 그래서 좀 이런 AI 딜레마 관련된 이 두 연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후변화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기후변화도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되게 정치적인 거고 사람들의 이윤과 여러 가지도 엮여 있고 한 엄청난 이슈인데 사실 지금 임계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미 끝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손 여러분 미안합니다.
솔직히 약간 이 기후변화가 되면서 생존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가끔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AI도 약간 비슷하게 사실 그죠. 우리가 IT 회사에서 있으면서 어떤 수익 모델로 돈을 버는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런 멋징이네. 이거는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는 자꾸 이렇게 생각은 중간중간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이거를 이런 기술을 얘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네? 라고 이걸 파악을 하면서 쓰면 되게 좋은 기술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되게 이 AI에 의해서 농락당하기 되게 쉬운? 종속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항상 그 SF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되게 약간 로봇이나 그런 거랑 전쟁을 하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옛날에 상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종속은 뭔가 하드웨어적인 걸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되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오고 있지 않나. 그런 뭔가 정신을 되게 조작하고 의존성을 높이고 등등등.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가 약간 결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스스로 생각을 좀 그래서 많이 해야 한다. AI도 뭔가 이제 활용을 좀 내가 똑똑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의존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기후변화랑 또 비슷한 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해결할 수가 없죠. 네. 너무 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거대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기능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 육체 노동이 뜨고 있대요.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런 노동을 하는 의미를 찾자라는 약간 그런 운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백투더 베이직의 느낌이네요. 그죠. 약간 이런 기술에 떨어져서 진짜 하루하루 소소하게 뭐 예를 들어서 목공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열심히 이걸 만드는 그런 즐거움?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손으로 뭔가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막 5도 2촌, 뭐 세컨홈 이런 것도 약간 유행이잖아요. 네. 5일은 도시에서 일했다면 이틀은 좀 약간 그런 것과 멀리 문명과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뭐 캠핑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정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임계점? 특이점?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그거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약간 마지막으로 아날로그를 경험했던 밀레니얼 세대로서 마지막으로 경험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죠. 앞으로 친구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죠. 저 종이지도만 보고 여행 다닌 적도 있고요. 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죠. 일단 그 지도 앱을 켜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멋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종이만 보고 어디를 가야 되지 계획을 하는 것과 이걸 보고 계획하는 건 너무나 다르거든요, 사실. 맞아요. 뇌에서도 아마 이걸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만 보고 이걸 이렇게 계획을 해봐야지 하고 하는 것과 이런 모든 막 너칭을 받고 여기에 갔으니 네가 데이터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걸 추천해줄게 하고 이걸 보는 것과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온갖 기술들이 뭐 하나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것에 이미 많은 기술이 그 스크린 너머에 있는 거고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이제 AI 딜레마였으나 개인적인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그런 직장인다운 결론과 함께 뭐 바꿀 수 있는 건 뭐 비판적으로 듣고 뭐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죠 뭐. 저희가 절대 테크 회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테크 회사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해는 없으시기를. 회사는 거기도 법인격이 있잖아요. 법인인 곳이고 그럼요. 개인은 또 개인인 곳이기 때문에 그쵸. 각자의 입장에서 그 법인도 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도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또 가차없이 떠나거나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분들이 더 가차가 없죠. 가차 없기 때문에 또 나름의 이런 밸런싱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셜 딜레마와 AI 딜레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